네, 다음은 소화조 형식에 대한 검토입니다. 소화조 형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소화조가 있지만은 저희 쪽에서는 주로 국내에서는 독일식 소화조와 계란형 소화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 분야의 특징지였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식 소화조하고 계란형 소화조는 이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소화조가 아무래도 이 계란식 소화조가 좋긴 좋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교반 효율도 좋고 이 스컴도 잘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선호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독일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노브 교반 효율보다 이 부분은 그 건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메인테넌스 하기 힘들고, 그리고 가스 저장되는 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걸 많이 쓴다기보다는 국내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화조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 짓는 거는 이쪽에 이런 형태의 소화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화일수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화일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5도씨 조건, 일반적인 우리 중원 소화 조건인데요. 35도씨 조건에서는 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유출수가 가장 작게 나간다. 그러니까 COD가 많이 제거가 돼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5도씨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 시설 기준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35도 중온 소화 조건에서는 최소 10일이 필요하고 권장되는 것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부분 다 20일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소화일수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뒤에서 또 설명할 내용이 있겠지만은 실험을 통해서 소화일수를 결정하는 것이 맞고, 참고치가 필요하시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수도 시설 기준의 소화일수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화조 교반입니다. 소화조 교반은 이런 입축 기계식 교반과 그리고 횡축 이 프로펠러 교반 타입과 마지막으로 이런 가스 교반 타입이 있습니다. 소화조 교반은 목적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슬러지를 잘 섞어야 됩니다. 슬러지를 잘 섞어가지고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 연속적으로 양질의 미생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도 균질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알칼리도도 균등 분배해서 pH를 조절하는 것이죠. 똑같이 스컴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조는 교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교반은 보시는 그 다음 과정에 설명을 드리면, 소화조 타입은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횡축과 입축인 이런 기계식 교반이 이 가스 교반보다는 교반 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반 효율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소화조의 상부에 있는 온도계와 하부에 있는 온도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씩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유입 FS와 유출 FS가 0의 근사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좀 참고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TS가 계속 슬러지가 유입되면은 TS는 VS 플러스 FS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FS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소화조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FS 양과 나가는 배출되는 FS 양이 동일하다면은 소화조의 교반이 잘 돼서 FS가 잘 배출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런 유입 FS와 유출 FS가 0의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공사 감독하실 때,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러지는 농축입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는 소화조 교반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슬러지가 농축되는 것인데요. 슬러지를 농축을 많이 시켜서 소화조 교반기에 집어넣는 순간 소화조의 교반 일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알칼리도 농도도 증가시킬 수 있고, 많은 양의 유기물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소화조가 가질 수 있는 그 사이즈에 비해서 유기물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는 일정량의 농축이 꼭 필요하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너무 농축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TS 농도가 한 6에서 10% 정도로 농축을 시켜야지 소화조에 충분한 그 소화일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슬러지 농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러지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 처리장에서 1차 침전조에서 물을 떴을 때 35경 가면 한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생슬러지가 놔두는데 한 3시간 있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슬러지가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18시간 있으니까 위에 슬러지 거의 다 부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슬러지가 부상을 했을까요? 이 생슬러지 부패의 원인은 최근에 하수 처리 시설은 대부분 분류식화가 돼가지고 이 분류식 관로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미 현기성화돼서 부패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슬러지 1차 침전조에 대해서 스크레이프라든지 이런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슬러지가 부패하게 됩니다. 슬러지가 부패하면은 슬러지를 농축시키는 것은 중력식 농축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응집제를 투입해가지고 기계식 농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슬러지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공정검토 시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메탄 발생량 예측인데요. 메탄 발생량 예측은 현기성 소화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슬러지가 저감되는 만큼 메탄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탄이 얼마나 발생되냐는 슬러지가 얼마나 저감되냐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탄은 보시는 이런 세 가지 이런 방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적 메탄 발생량과 이런 BMP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수도 시설 기준에 있는 이러한 근고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있는 근고치는 참고치로 활용하시고 우리가 주로 확인하는 것은 이런 원소 분석을 통한 이론적 메탄 발생량을 먼저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MP 테스트, 이 바이오메탄 포텐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슬러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슬러지에서 더 이상 가스가 발생 안 할 때까지 계속 교반을 시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얼마나 많은 메탄에 대한 포텐셜, 메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 BMP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무조건 하셔야 될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와 함께 메탄 발생량을 유추해서 우리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이 슬러지는 메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저희가 공정검토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스트로바이트인데요. 스트로바이트는 이제 저희가 현기성 소화 공정에서 필연적이지는 않지만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바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그네슘과 암모니아와 인산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스켈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한번 스켈이 형성되면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스트로바이트를 크게 이렇게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수라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억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산염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철염을 투입시켜가지고 인산철 형태로 침전시키면 스트로바이트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억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이제 회수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암모니아와 인산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더 투입을 해서 보시는 이러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런 결정이 스트로바이트 결정이죠. 스트로바이트 결정을 만든 것을 비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가지고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소화조 폭발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다 국내에서 최근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화조 상부에서 그 작업자 2명이 관리감독자 입회 없이 공사를 하다가 보수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 났습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한 명은 지금 이 소화조 내에 들어가서 이 소화조 슬러지를 다 퍼고 나서야 그 사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이 가스 저장조가 폭발한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작업 도중에 저장조가 폭발했습니다. 저희는 공기 중 메탄가스 함량이 얼마에 따라서 폭발하는지가 중요한데 5에서 15%면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에서 산소 농도가 중요하듯이 우리 메탄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메탄가스 잔존 함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환풍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작업 중에도 환풍기를 돌려야 될 것이고 작업 전에도 많은 양의 그런 환풍을 시켜서 메탄가스 함량을 줄여서 저희 공사 감독자가 사전 체크한 다음에 그 폭발 사고 위험이 없게끔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서 제가 공사한 하수 시설 사례에 대해서 시설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인 슬러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총인 슬러지가 왜 많이 발생되냐면은 이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종인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생물 반응 단계 중간에 종인 처리 시설을 설치 못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종인 처리를 설치하는데 주로 가압 부상이라든지 그런 응집제를 과량 투입해서 응집제가 뭐 떡이 되도록 투입해가지고 이제 SS에 있는 그 P를 낮춰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탈수, 그러니까 종인 탈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가 거의 반 이상이죠. 거의 응집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탈수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종인 슬러지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기성 소화인데요. 지금 육상의 그 직매립도 금지되어 있고 해상 투기도 금지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 통단 단가는 아주 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슬러지도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버리는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기성 소화를 통해서 슬러지도 저감하고 이제 메탄가스 생산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스 교반 그리고 이런 직집 가온이라든 이런 낮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현기성 소화가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기성 소화 효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사업이 출발되었습니다. 크게 저희는 이러한 생물 반응조 단계 그리고 이제 슬러지 처리 단계 두 가지 단계가 있겠고 보시는 부분은 이제 1차 침전조에서 생산된 생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농축을 통해서 현기성 소화조 들어가고 2차 침전조에 생산된 것은 바로 농축을 통해서 현기성 소화조 들어가던 것을 2차 침전조는 다시 한번 가용화를 거치고 현기성 소화조를 넣어두고 그리고 종인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수해서 처리하지 않고 1차 침전조로 다시 보내서 농축을 과정 거쳐서 소화조로 보내는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크게는 보시는 이러한 그 생슬러지 농축 단계, 크게 두 번째는 잉여 슬러지 가용화 단계, 그리고 잉여 슬러지 농축 단계, 세 번째는 이러한 소화조 교반, 소화조 효율 개선 단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인데요. 농축은 기존의 생농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력식 농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력식 농축조는 생슬러지가 부패한 조건에서는 절대 농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축농도 아주 낮았고 그리고 인용농축기도 거의 못 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축기를 새로 이제 놔드렸죠. 새로 이제 하니까 원심 탈수기를 통해서 해보니까 TS 농도가 거의 평균 5%. 따라서 슬러지 최적은 5분의 1. 달리 말하면은 5배 이상의 SRT를 확보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체적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많은 양의 소화조에 유기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온 에너지도 전략하고 식종 미생물도 유출 방지하고 상지 수양도 감소하고 소화일수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반기도 교체했습니다. 교반기도 보시는 가스 교반에서 횡축 프로펠러 교반 타입을 바꿔가지고 소화조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종이 슬러지 활용 부분인데요. 종이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 바이오 공정, 일반적인 그런 A2O 공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마지막 2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원수가 여기에 있는 종인 처리 시설을 거쳐가지고 방류되고 마찬가지로 탈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탈수해서 저희가 탈수를 해가지고 슬러지를 배출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해서 나오는 종인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차 침전조로 보냈습니다. 1차 침전조로 보내고 거기에서 1차 침전조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을 실시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종인 슬러지가 갔을 때 잔류 응집제 때문에 1차 침전조에 그런 생슬러지 양도 증가되고 침전 효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실험실 사진인데요. 이 0%에서 4%로 보시면은 이 하수에다가 종인 슬러지를 많이 주입하면 많이 주입할수록 진강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규모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은 그만큼 침전이 잘 됐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약 1,500선, 1,600선에서 유지했던 것이 생슬러지를 집어넣으니까 약 1,700까지 슬러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잉여 슬러지인데요. 우리가 화성 슬러지에서 나오는 물질은 대부분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균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겠지만 세균들은 대부분 이런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은 아주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 고분자 물질을 우리가 현기성 소화조 집어넣어야 절대 깨지지가 않거든요. 30일, 40일 지나도. 그래서 인효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벽은 못 써먹더라도 안에 있는 세포질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포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솔버라이제이션이라는 가용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포벽을 터뜨려서 세포질을 유기물로 활용하는 것이죠. 본 과정은 이제 현기성 소화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과양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우리 이쪽 같은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동적각 캐비테이션이라는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런 과양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속도 수두와 압력 수두는 이제 나중에 위치 수두하고 하면 일정하죠. 이 보시는 벤츄리 효과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압력은 낮아집니다. 압력은 낮아지면은 이 그 물의 상반응 그래프인데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낮아지면은 갑자기 기체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체가 형성됐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는 액체가 되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 다시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 통해서 이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깨지는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잉여 슬러지가 세포벽이 같이 터지는 거죠. 충격파로 인해서. 그 과정이 이 수리 동력학적 이 캐비테이션 과정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기계가 이 캐비테이션 기계인데 이 기계를 통해서 이러한 캐비테이션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입니다. 가용화에 대한 평가는 이제 솔러블한 COD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SCOD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용화 전과 가용화 후에 약 102%의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미생물 검경 사진에서도 많이 이제 미생물이 깨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BMP 테스트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메탄 포텐셜 테스트를 통해서 가용화 전, 가용화 후 잉여슬래지에서 메탄 수율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약 가용화를 하니까 12% 이상 메탄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바이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했는데 이 가용화를 하지 않는 과정과 가용화를 하고 가용하지 않고 이제 총인슬러지를 넣었을 때하고 가용화도 하고 총인슬러지를 넣었을 때 보니까 약 일반 현기성 소화 시에는 5,300 그리고 1차 침전조로 총인슬러지를 주입했을 때는 약 6,500 정도 그리고 가용화도 하고 총인슬러지를 넣어보니까 약 7,000 정도로 바이오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각 1.2에서 1.09배 메탄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현기성 소화 효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타랑을 비교했는데요. 타랑은 현기성 소화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에서 황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제거해야지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든지 발전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황화수소가 많다면은 그런 보일러라든지 그런 쪽에서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나서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황타랑 과정은 습식, 건식, 철 킬레이트 한 3가지 과정이 있는데 보이는 습식 과정에는 이러한 탄산수소 나트륨에 대한 폐사액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율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철 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액상 촉매에 대한 산화 반응은 이루어지지만은 이 부분도 좀 메인테너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식 타랑 같은 경우에도 유지 관리는 용이하지만은 제습 설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농도 황화수소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이렇게 2가지 타입의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소화조에다가 직접 철염을 투입해서 황화철 형태로 황을 낮춰주는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활성탄, 산화철, 수산화철이 있는데 이러한 수산화철을 통해서 이제 2번째 타랑을 했습니다. 이 2번째 타랑까지 하면은 웬만한 타랑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타랑이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수산화철 타입의 타랑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제습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큰 효율을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확인했고 효과도 많이 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우리 현기성 소화는 사실 미생물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것이 뭐 밥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니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먹고요. 그리고 미생물은 pH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온도 이런 것들하고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환경 조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기성 소화 사업은 우리 공단 시설 사업의 한 축을 일 정도로 슬러지도 저감하고 중요한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기성 소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기성 소화 부분이 사실 저도 발표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공사 감독하실 때마다 현기성 소화 그 공사 감독할 때 저도 뭐 좀 작업하다가 똥도 많이 뒤집어 쓰고 했는데 사실 뭐 현기성 소화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모르는 분야는 제가 황준석입니다. 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